러시아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 국가의 러시아산 액화 천연가스 수입이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유럽에 500억 입방미터 이상의 파이프라인 가스와 액화 천연가스를 수출했다고 밝혔는데요. 2023년 같은 기간보다 오히려 18에서 20% 증가한 수치입니다. 러시아가 파이프라인을 통해 유럽으로 보내는 천연가스 수송량을 감축하면서 해상으로 운송되는 액화 천연가스의 수요는 전 세계적으로 확대됐는데요. 이런 가운데 2024년 말 우크라이나를 경유하는 러시아의 가스 운송 계약이 만료되는데 우크라이나 측이 계약 갱신을 거부해 유럽 에너지 수급에 새로운 위기가 예상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상당히 오래 지속되고 있는데 원래 전쟁 중임에도 러시아 가스가 우크라이나 관을 통해서 가스관을 통해서 기타 유럽으로 가스가 이동이 됐었거든요. 근데 지난해 말일자로 계약이 종료가 됐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뭐 아이러니한 일이죠. 네. 뭐 유럽연합은 그 우크라이나를 앞세워 러시아와 대리전을 한다고 해도 사실 이렇게 큰 과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러시아와 유럽연합은 어떻게 보면 서로가 전쟁을 하는 나라인데 러시아는 자국의 천연가스를 유럽연합에 팔고 있고 네. 또 유럽연합은 또 러시아산 그 천연가스를 갖다가 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또 우크라이나는 송유관을 갖다가 예. 이용하는 대가로 이용을 해주는 대가로 러시아한테 사용료를 받았고요. 그렇죠. 그 어떻게 보게 되면 돈 앞에는 장사 없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네.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거는 우크라이나가 그 가스관을 통해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유럽으로 가는 그 사용 계약을 갖다가 연장하지 않았으면 러시아랑. 네. 그러니까 러시아는 그 가스관을 통해서 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천연가스를. 그러니까 이제 유럽연합 입장에서 이제 걱정거리가 하나 생긴 겁니다. 지금 이제 겨울인데 이 가스가 이게 안 오면은 가스값이 폭등할 거다. 뭐 이래서 이제 굉장히 우려들이 많은데 네. 그런 전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전망들에 대해서 좀 반하는 어떤 비판적인 얘기들이 있어요. 그렇지 네네. 않을 거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그 사실은 유럽연합이 지금까지 그 러시아를 통해서 24년 1월부터 11월까지 네. 500억 입방메타의 그 가스를 갖다가 수입을 했답니다. 예. 근데 이게 23년도보다는 20% 정도 늘어난 거예요, 오히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가는 거는 한 150억 입방메타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 전 2018년에서 2019년 평균의 한 8%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산 그 천연가스가 유럽으로 가긴 가는데 그게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가는 게 아니라 액화 천연가스 형태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액화 천연가스 형태로 간다는 거는 이걸 갖다 배로 옮긴다는 얘기죠.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가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이 잠긴다고 하더라도 설사 그게 멈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배로 운반하는 물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게 큰 타격은 없을 거다. 그게 이제 사실은 첫 번째 이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비축량도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제 유럽연합에서 그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많이 쓰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동유럽 국가들이 굉장히 많이 쓰죠. 네. 그 중에 이제 뭐 체코, 뭐 슬로바키아, 헝가리 같은 나라들이 있는데 이 나라의 비축량들이 지금 상당히 많답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일단 비축부터 해놓은 거죠. 그래서 보통 이들 나라의 비축량이 연간 사용량의 한 70% 정도에 이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단기간에 천연가스가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또 하나의 이유가 이제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그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잖아요. 네. 그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오는 것들에 대해서 그 파이프라인도 뭐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노르드 스트림 1, 2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네네. 이 파이프라인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줄이는 대신에 그동안에 이제 미국으로부터 천연가스를 갖다가 액화 천연가스를 갖다가 많이 수입을 했어요. 대체품으로. 근데 이제 또 마침 트럼프가 2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네네. 트럼프 2기가 시작되면 미국 에너지를 더 수출하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가령 뭐 자신들의 셰일 오일이라든지 그 천연가스를 갖다가 더 수출하려고 할 텐데 그 이제 첫 번째 타겟이 유럽이죠. 네. 니들 러시아산 이제 그만 쓰고 우리 거 써. 그러니까 유럽 입장에서도 그래 좋아. 그럼 뭐 우리가 미국산 쓸 테니까 니들 우리한테 보편 관세라든지 불이익을 주지 마. 네. 뭐 이런 협상 카드를 이용할 수가 있는 거니까 사실 그 지금 그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오는 러시아 가스가 일단 막힌다고 하더라도 네. 유럽한테는 그렇게 큰 타격이 없을 거다. 또 러시아산 천연가스 말고도 사실은 뭐 유럽 입장에서는 대체가 할 수 있는 천연가스들이 있습니다. 미국산뿐만이 아니라 중동에서도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유라시아 지역에서 뭐 이
투르크메니스탄이라든지 이런 지역들 예, 있지 예. 않습니까? 이쪽에서 천연가스도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분간 뭐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천연가스가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 발발할 때처럼 폭등하는 일은 없을 거다. 그런 어떤 분석들이 있고요. 저도 그 분석이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미국과 유럽의 추후의 어떤 뭐 에너지 관련된 부분들도 좀 추이를 봐야 될 것 같긴 하고. 네네네. 근데 말씀 중에 궁금한 건 근본적으로 그럼 우크라이나는 운송료를 좀 받는데, 네네. 통행료를 받는데 전쟁 때문인가요? 이거를 왜 계약을 연장을 안 하고 뭐 재정적으로 러시아에 좀 타격을 주겠다 뭐 이런 건가요? 뭡니까? 뭐 그런 의도도 있을 거고요. 네. 사실은 뭐 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어떤 계약을 갖다가 계속해서 연장을 했던 건 그 계약 기간이 5년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암만 전쟁 중이더라도 뭐 그것도 저는 사실 잘 이해는 안 가요. 네네. 서로가 원수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네. 그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그 계약을 갖다가 종료하지 못했다는 게 있는데 그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유럽 연합도 일단 러시아산 천연가스가 필요한 거니까. 그렇긴 하죠. 유럽 연합 쪽에서 그 우크라이나를 갖다가 말렸을 수도 있겠죠. 네. 야 이거 당장 이것까지 끊기면은 진짜 우리 굉장히 위험해.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다른 대체품을 만들 때까지 대안을 만들 때까지는 파이프라인을 갖다가 러시아가 이용할 수 있게끔 해줘.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예. 어쨌든 뭐 에너지 관련 문제도 비용이 핵심이 아닐까 싶어요. 뭐 어디로 이동되느냐, 어디로 가는 것이 가장 저렴한가,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들도 관련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자, 두 가지 소식을 아주 또 알차게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 2회 지난 한 주간에 중요했던 경제 소식 또 살펴볼 텐데 어떤 게 있었을까요? 일단은 미국의 그 트럼프 진영이 네. H-1B 비자를 네. 둘러싸고 내분이 어떻게 보게 되면 불거지고 있다. 취임 앞두고. 예, 취임 앞두고. 사실은 뭐 그 안에 내분 조짐은 사실은 좀 있었죠. 그 전에. 그 임시 예산안에 부채 한도 철폐 문제를 둘러싸고 공화당 안에 내분이 있었는데 네네. 그것들이 이제 H-1B 비자로 옮겨가고 있는 중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H-1B 비자가 뭐냐면은 사실은 전문직한테 주는 비자예요. 전문직 비자. 예, 그러니까 주로 이제 과학기술 분야라든지 엔지니어들 석사급 이상의 어떤 고급 인력들에 대한 주는 비자거든요. 이게 이제 3년 동안 유효한 거고 네. 한 번 연장이 가능해서 6년 동안 유지가 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라든지 그 기존의 그 기술 기업의 대표들이 지금 트럼프 지형으로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이분들 같은 경우는 H-1B 비자를 갖다가 계속 놔두자라고 하는 쪽이에요. 아무래도. 예.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기들 회사에 대부분 다 이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이 사람들 주장은 뭐냐면은 불법 이민자는 막대, 네. H-1B 비자는 그대로 살려두자는 입장인데 전통적으로 이제 트럼프 정에 있던 사람들, 일종의 마가, 네. 미국을 위대하게 하는 그룹들. 무슨 소리냐. 불법 이민뿐이 아니라 이민 전체를 완전히 막아야 일자리 된다. 때문에. 일자리 때문에. 이 이민자들 때문에 미국 근로자들이 굉장히 큰 공경에 처해 있다고 이 사람들은 주장을 하는 거고요. 네. 대신 이제 기술직 그 H-1B 비자를 갖다가 허용하자는 쪽 입장들, 빅테크들의 입장은 뭐냐면 이들 때문에 사실은 미국의 빅테크들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큰 배경이 됐다. 네네. 이들은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두 진영 간의 싸움이 이렇게 크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사실 H-1B 비자가 1년에 허용되는 게 8만 5천 명입니다. 제한은 있고. 예, 제한은 있어요. 2004년부터. 네. 그래서 그중에 2만 명은 미국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마친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고. 네. 그러니까 보통 그 연간으로 따지면 한 6만 5천 명 정도가 이 비자를 받아서 미국으로 가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거보다 더 많아요. 23년도 기준으로 놓고 보게 되면 신규로 이 비자를 받은 사람들이 12만 명이에요. 네. 왜 그러냐면 여기에는 대학, 그다음에 비영리 연구기관, 싱크탱크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예외로 둡니다. 별도로.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다는 얘기죠. 그러네요. 근데 또 유심히 봐야 될 건 뭐냐면 그럼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들이냐? 놀랍게도 이 중에 72%가 인도인입니다. 인도 사람들이 똑똑한 모양이에요. 네. 그 중에 12%가 중국 사람들이고 뭐 필리핀, 한국 이런 사람들 1%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근데 이제 마가 진영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심지어 인종차별적인 반응도 하면서 인도인들을 갖다 침략자라고 비난을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일론 머스크 얘기는 좀 우리들이 새겨들을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경쟁력이 있는 사람들을 친구들을 갖다가 다른 나라에서 일을 하게 만든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가 지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사람들 편을 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트럼프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이 일론 머스크의 그 빅테크들의 어떤 손을 일단 들어준 상황이에요. 네. 그렇지만 아직 내부는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정리될지는 앞으로 굉장히 유의 있게 봐야 될 거다. 그게 왜 그러냐면 미국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뉴스로 픽을 해봤습니다. 네, 예, 중요한 예. 얘기네요. 근데 네네. 사실 중국과의 어떤 경쟁, 견제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뭐 트럼프가 손을 들어준 것처럼 바뀔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아무래도 예. 그렇겠죠. 그렇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 마가 진영 쪽에서는 중국 인들도 12%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럼 그 사람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아. 뭐 이런 논리들을 분명히 내세울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중에 간첩이 없다라고, 공산당 간첩이 없다라고 예. 네가 어떻게 보장할 거냐라는 식으로 해서 그래서 이 싸움은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일론 머스크의 손을 갖다 들어준 상황이지만 예. 그 내부는 그 여지는 상당히 오래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앞으로 추이를 좀 지켜보겠고요. 어쨌든 트럼프는 뭐 가상화폐도 그렇고 1기 때와 2기 때 이렇게 자꾸 바뀌는 뭐 그런 마음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자, 이제 향후 이번 주에 또 짚어볼 만한 글로벌 경제 소식 하나 준비하셨죠? 네. 이제 우리가 뭐 이맘때 되면은 각 증권사라든지 거대 은행이라든지 이런 데서 올해 전망 이런 네, 걸 내놓잖아요. 하죠. 뭐 세계 최고의 투자은행이라는 골드만삭스에서 시장 전망을 내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주은행을 한번 살펴보는 게 그리고 얘네들은 진짜 맞는 전망을 하는 건지 1년 예. 지나가지고 네. 좀 분석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일단은 이제 뭐 그 투자은행이니까 올해 그 미국 주시장은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걸 갖다가 전망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상향 조정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주식시장이 오른다는 얘기겠죠. 계속. 예. 그래서 그 근거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 세금 감면은 시작이 될 거고. 감세. 그다음에 이제 규제 완화는 또 지속이 될 거고. 네. 그다음에 AI 투자 확대가 계속해서 미국에서는 활발하게 일어날 거고. 거기다가 소비자들은 지속적으로 소비 지출을 증가할 거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기업 이익을 갖다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전부 다 반영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뭐 세금도 적게 내고 규제도 완화되고 네. 미국 소비자들은 지출을 많이 하게 되면은 기업 이익이 증가를 할 테니까 기업 이익이 증가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그 밸류에이션은 상향 조정이 돼야 될 거다. 예. 그래서 이제 올라간다는 얘기를 갖다가 첫 번째로 한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거는 관세와 이민 정책은 어떻게 될 것이냐로 물어본 거예요. 그때는 관세는 중국에 대해서는 20% 정도가 나갈 것 같다, 네네. 적용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근데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보통 60%를 주장했잖아요. 예. 근데 그거보다는 이제 훨씬 낮을 거다. 그렇겠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로 인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0.3%포인트에서 0.4%포인트까지 높아질 가능성이 예.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그 관세 정책에서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도 보편적인 관세를 갖다가 뭐 10에서 20% 적용을 한다고 하는데 예. 그거는 좀 불가능할 것 같다. 약간 어려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민 정책은 역시 뭐 전체적으로는 제한이 되겠지만은 H-1B 비자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유지가 될 거라고 골드만삭스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맞을지 틀릴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전망이라는 건 뭐 전망이니까요. 네네네. 예. 네네. 자, 골드만삭스의 올해 전체적인 경제 전망까지 소식 살펴봤습니다. 오늘 뭐 다양하게 중요한 소식 많이 살펴봤고요. 윤석철의 밑줄 경제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